거기는 잠수함이고 우리는 반잠수함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또는 정부 당국이 너무 자만했죠. 다음 주에 디플레와의 전쟁이라는 신간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한국도 저출산, 성장률 저하 이것 때문에 디플레의 그 터널을 지나갈 것이다 이게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건 추세고 허 기자님 말씀은 경제가 예전에 뭐 우리나라 물가 30% 하던 나라가 최근엔 2%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쇼크 때문에 경제 유휴 설비, 그러니까 기계나 공장이 남아돌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캐파가 존재하잖아요. 캐파가 존재하는데 캐파 대비해서 수요단이 밑에 있으면 경제 내에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거든요. 두 군데에서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이게 제일 걱정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결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되게 남아돌게 되면 가격이 나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금 사례인데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쇼크까지 오니까 상당히 우리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경제 전체 단위로 퍼질 수 있다는 게 걱정인 거죠. 한국이 일본식 디플레로 갈 것이냐, 일본은 특이 사례였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께서도 일본식 불황과 한국식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비교 좀 해달라 이런 좀 요청이 있으셨는데 거기는 잠수함이고 우리는 반잠수함이죠. 일본은 90년대 특히 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정부 때 이 양반이 최악의 정책을 썼죠. 그 경제가 90년 버블 붕괴돼 가지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려움을 너무너무 힘들게 겪고 있는데 소비세를 인상했어요. 97년. 그때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경기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잠깐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다 플러스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풀었던 걸 좀 조이는 시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해 6월에 태국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까지 퍼졌고 여기에 또 이 정부가 세금 인상 플러스 뭘 했냐면 금융구조조정이라는 걸. 자기가 추진한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일본 보험사들이 다 정리되고 은행도 정리되고 이랬던 거예요. 그 유명한 야스다 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특히 그 금융위기까지 힘들면서 야마이치 증권 사태, 산요증권, 홋카이도 척식은행 이런 여러 가지 은행들 연쇄 파산까지 뱅크런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경제가 완전히 이제 잠수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제 자체에 아까 얘기했던 캐파가 있는데 물 밑에서 이제 이쯤 왔는데 금리 인상한 거, 세금 인상한 거예요. 여기 올라온 다음에도 아직 밑에 있었던 물 밑에 있던 재고 문제들이 아직 해결 안 됐으면 경제가 이 정도 올라왔어도 좀 인내해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재고의 급격한 증가나 유효 설비 문제는 잊어버리고 성장률 바로 회복됐다고 세금 인상한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위험이 생겼죠. 어떤 위험이 생겼냐? 경제의 캐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 건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세금 인상하면 97년 일본 꼴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장기 디플레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추경이 너무 규모가 적다 이야기하는 거지. 세금 인상했던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안 받으면 좋은데. 자꾸 이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추세를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깨고 내려왔는데 안 내려오면 최고였는데 이미 깨고 내려왔다면 빨리 위로 보낼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유효하게 잘 안 되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회복되더라도 밑에 그러면 장기간 인플레가 안 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는 안 날지 모르지만 인플레도 없는 국면이 되면 이게 취약하다고요. 그게 결국에는 L자형으로 쭉 가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경기를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L자까지는 아니고 U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U자는 바로 회복이 안 되고 좀 밑에서 기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 내에 있는 유휴 재고, 과잉 재고 문제가 해결이 오래 걸린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었을 때 당시에 일본에서 이제 90년대 말에 첫 번째는 소비세를 인상했고 그게 최고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방치했고 그러니까 금융구조조정 타이밍이 기업들이 좀 괜찮을 때 이럴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융위기 발생하고 세금 인상하고 있는 이 양쪽 충격을 다 받아들인 상황에서 부실채권 문제는 각 은행이 알아서 해라라는 이게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서 일본의 사실은 이 버블 경제랑 좀 비교를 할 때는 80년에서 90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자산 폭등과 폭락의 시기에서부터 이제 잘 못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 폭등과 지금 이제 침체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이 국면이
아, 정말 일본식으로 완전 폭락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또 관심을 갖거든요. 정부가 정책 실패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시점으로 가면은 일본 정부가 뭘 실패했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버블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 니케이 지수,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코스피 200, 니케이 225라고 하잖아요. 그 니케이 지수 PER, 주가 수익 배율이 몇 배인지 아세요, 여러분? 67배. 한국은 몇 배? 그러면 10배가 안 되죠. 그렇죠. 전제 조건이 달렸네요. 상황이 다르네요. 두 번째 집값 이야기하는데 그때 일본이 지요다구에 일본 왕이 사는 궁궐 있잖아요. 그 황거라고, 교코라고 그 사람들 부르는데 그게 둘레 반경 1시간이면 걸어요. 그 5km 반경인 거죠. 그게 그때 미국 캘리포니아를 다 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평당 10억 정도까지 갔던 상업용 지역이긴 한데 평당 10억까지 갔던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 상승이었던 것을 펑 터트린 거죠.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냐면 6%까지. 1.5%를 6%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터트렸어요. 그럼 터트렸으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빨리 인하해 줬어야 되는데 또 시간을 끌었죠. 그 걸프 전쟁. 1990년 걸프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가가 40불 가니까 인플레가 또 발생하니까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걸 보고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타이밍을 또 놓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가 자율 반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생각하면 1990년 전후에서 버블이 붕괴된 나라가 일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부동산 시장 버블이 훨씬 더 심했어요. 근데 그 나라들 다 지금 선진국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왜 일본만 그러냐? 결국 일본 중앙은행이 또는 정부 당국이 너무 자만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GDP의 한 3배 정도 되는 자산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GDP가 1년에 한 400조 엔 정도 됩니다. 엄청난 나라죠. 400조 엔 정도 되는데 그때 그 금융시장의 버블 붕괴로 인해서 날아가 버린 자산 손실이 1,500조 엔. 그러니까 GDP 3년에서 4년치를 한 방에 날린 거예요. 그게 사실 일반 개개인들의 노후 자금, 뭐 자녀 교육 자금. 특히 문제가 됐던 건 기업. 왜냐하면 그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가계가 주거용 부동산은 그렇게 버블이 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요다구에 교코를 둘러싸고 있는 해저가 있고 해저 주변이 상업지구. 네, 어마어마한 상업지구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도 이제 파산을 기업이 하고. 버블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연쇄도산하고 특히 올림푸스, 도시바 그 거대한 회계분식 사건을 일으킨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때 입었던 손실들을 어떻게든 숨기고 감춰오다가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저희 사실은 이만큼 회계분식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과 손실 속에서 과잉 재고를 들고 버티다 보니까 그만큼 그 전에 좋았던 거죠. 근데 우리 지금은 물론 저도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부는 버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 같은 전면적 버블인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버블을 펑 터트린 게 일본은 금리 인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제로 금리로 가고 있거든요. 우량 차익자는 0%대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1%대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지금은 물론 정부가 막아놨지만 규제 조금만 완화해도 부동산 시장 저는 사실 급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저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를 부양한 돈이 생산적인 데를 가기를 바라며 정부 정책을 쓰는 거지 저는 부동산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정부가 정책을 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차이 같아요.